예, 여러분, 2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2교시에서는요, 여러분, 청소년의 역사적 이해와 관련해서 한국을 들여다보게 하죠.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한국 역사, 20세기의 역사는 한국,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점철되었던, 어, 그리고 냉전의 시대를 관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사는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 과거 사실을 탐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들여다보죠. 우리가 패턴을 아까도 1교시 때 얘기했듯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통 시기를 나눌 때 근대에서 1980년대까지 청소년을 이렇게 나누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세기를 들어오면서 1900년도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됐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이 서구식 현대화 일종의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그 과학기술들을 동원해서 일종의 우리 한국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인데 그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제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이 언론 매체나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청소년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한국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해방 이후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죠. 그러면서 한국도 일종의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고 또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여러분 196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한국 근대사에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한국은 유교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좀 더한 주작을 많이 받아들여서 상당히 가족의 개념을 중요시했습니다. 가족의 이론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학생이라는 독자적 위상을 갖기도 했어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학생이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는 선택된 소수의 학생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골에 있었던 주로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를 나왔던 분들을 보면 초등학교 나오고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렇게 진학을 중학교로 가고요. 여자분들은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시로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돼서 도시의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로 도시로 나와서 근로 청소년이 됐죠. 대부분 좀 더 나아가면요. 이제 중학교까지는 여성들이 또 다녀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는 남자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또 여자분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다시 도시로 나와서 근로 청소년이 되는 경우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보면 근로 청소년을 산업 여군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하는 청소년 그리고 학생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많이 됐죠.
그러다가 1980년대 보통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 나온 게 착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렇게 나눴어요. 이양 대립을 계속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착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을 분류한다는 거, 그거는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분류함에 있어서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착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렇게 나눈 것은 결국 통계죠, 통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강압적 교육 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계적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한 거죠. 예, 통계적 관점이죠. 그 실익이 이렇게 착하다, 비행이다 이런 것들을 이양 대립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개념화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개념화하고 나누고 그것을 분류하고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 그 통지 모든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모범생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을 열등생, 그리고 부적응자, 비행자, 심지어 그렇게 분류해서 결국은 통제했죠. 1990년에 오면요, 청소년들이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죠.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청소년은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고 상당히 개인화,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90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20세기가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결국은 이제 그 연합군이 일종의 파시즘, 나치즘 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몰아내니까 공산주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중국은 아시다시피 모태통의 승리, 그러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거기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시장 경제인 자본주의를 중시하고 자유주의를 중시했던 이런 이제 연합국 세력들 그리고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제국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제국의 시대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제국의 시대의 그 일종의 후과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시대였다가 한 개별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독립 신생국가, 우리나라도 신생국가가 된 거죠. 그 독립된 국가가 되고 그런 신생 독립국가들이 있으면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에 서로 세력 그 일종의 여러 가지 신생 독립국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냉전 체제로 20세기 중반부터는 쭉 흘러왔죠. 흘러와서 냉전이라는 어떤 그런 구도가 계속 흘러오다가 결국은 1990년대 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죠. 동서독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 동독이 해체된 거죠. 1991년도에는요. 소련 볼셰비키 1917년 볼셰비키가 끝나면서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배웠고 그쪽에 동유럽이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들이 구축되죠. 그러면서 일종의 그 시기만 1990년대만 보면 자본주의의 승리죠. 자유주의의 승리고 자본주의의 승리죠. 그래서 공산 진영은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죠. 왜 그러냐면 냉전이 끝나는 시대, 탈냉전의 시대,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 그 세계화의 시대가 되는 거죠, 바야흐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 전에는 냉전 체제에서는요, 잘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았죠. 독일을 보면 알 수 있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하나의 그 전혀 장벽을 세워놓고 서로 교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교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주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상당히 국제 간 그리고 또 냉전이 끝나면서 이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민의 문제, 그리고 난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상당히 승리한 그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그러한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청소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면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서태지 아이들이 등장해죠. 그때 그 상당히 선풍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만의 독립된 패러다임 문화, 독창적인 문화들을 이게 계속 더 부각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X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특히 아모레 신세대 이제 화장품 트윈엑스 상품 광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1993년 11월 23일 지상파 3사 전파를 통해서 안방에 침투하면서 X세대라는 이런 명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분방한 가치관과 소비성에 주안점을 두었죠. 기존 세대들, 기성세대, 보통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뭐 55년생에서 64년생, 뭐 65년생부터 72년생까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들이 이 X세대를 좋게 보지 않았죠. 비난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세대들은 그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와 현재 청소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익히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는 용어들인데, 상당히 이제 정리해 보면 자신들의 가치를 믿고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가 있죠. Y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죠. 20세기 마지막 세대다 해서 Z세대란 말도 쓰고요. N세대, Net Generation에서 Net N세대, 그리고 M세대, 모바일. 요즘 다 모바일만 들여다보고 있죠. 모바일, 일종의 핸드폰, 스마트폰이란 말도 나왔고, G세대, 그린, 글로벌, 아까 세계화랑 지구화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1990년대가 탈냉전과 세계화 세대였다. G세대, 그리고 W세대, 2002년 잘 알죠. 한일 월드컵 세대 W세대, P세대, 보통 참여, 스타일, 잠재력 이런 P를 상징하는 세대다 해서 P세대. 그리고 V세대, 가치, 뭐 다양화, 활기 넘치는 강렬한 열정이 있는 뭐 이런 세대들을 V세대라는 세대로 또 통칭하기도 하죠. C세대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해서 C세대라고도 하고요. 또 포스트 디지털 세대다. 여러분 디지털이라는 말이 이 디지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세대다. 그것을 포스트 디지털 세대다 이렇게 한답니다. 보면 디지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디지털 기술이 이진수 0과 1로 이제 정보를 압축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통신,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의료는 원격 진료도 하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산업, 제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디지털 기술이 다 적용되는 그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라는, 이 청소년의 명칭이 청소년들이 이제 바야흐로 기계의 시대, 이 기계의 시대를 일종의, 어, 아주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밀레니얼 세대는 뭐 2000년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Z세대. 그래서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를 한다면, 결국 MZ세대라는 말을 요즘도 많이 쓰고 있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동시에 지칭한 용어고요. M세대, Z세대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분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서 통합적으로 부르고 있죠.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인터넷 확산과 함께 성장한 세대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새로움이죠. 힘은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명치유신을 해서 서구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구를 중심으로 보면 산업혁명을 하면서 거기를 추동했던 게 전기기관입니다. 전기기관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이렇게 선도해 왔죠. 시대를 만들어 왔죠. 사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보면 전기기관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있죠. 그 뒤로 전기가 발명되면서 전기를 발명되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분업들이 나타나면서 또 일종의 전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온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량 생산 체제가 나온 거.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쭉 진행되다가 결국은 인터넷이 나온 거잖아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문화가 계속 나온 거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들이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런데 그 소통을 더 잘하는 세대가 결국 MZ세대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터넷이 쭉 와서 검색의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뭐죠? AI라는 일종의 이제, 어, 어, 기기,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더 한 차원, 우리가 더 한 차원 도약의 기기가 있고, 그것을 선도하는 것도 역시 MZ세대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자신들만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초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전 세대와 다른 차별적 언어도 씁니다. 아주 뭐 알아들 수 없는 자신들만의 마치 암호화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가치관,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디지털 이민자의 삶을 지향하고 있죠. 이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디지털 원어민이다. 이렇게도 쓰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있고 자랐기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들로 맞춤형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청소년들, 특히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그 문화,
소비 환경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일종의 이제 제품도 개발하고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MZ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회 인식이나 관계, 그리고 소비 등에 있어서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문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생태계, 소비 트렌드, 그것들을 개척해 가면서 마치 이제 이 세대를 신인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신인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소비 시장을 주축으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어서 미래 소비를 이끌 세대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비 시장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마케팅하고 맞춤형 일종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성성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MZ세대의 소비와 행동 패턴에 대한 특성을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MZ세대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 성장 시대에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을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물론 성공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노력의 가치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도 기성세대들하고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났죠. 여기서 사회적 기준은 기성세대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이사이더, 일종의 소신 행동이라고 할까요? 마이사이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의 소비와 행동 패턴이죠. MZ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가요. 가치관이라 해서 일단 가벼움을 추구하죠.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취향을 상당히 자기 기준만의 취향이 있죠. 그 자기 취향을 위주로 하고 상당히 이제 관계를 중요시하죠. 어떤 결과, 이해관계, 그보다도 좀 더, 자기 취향에 맞는 관계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기성세대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사회적 관계로 묶여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학연, 지연, 혈연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면 무겁죠. 그렇지 않고 이 MZ세대는 가벼운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단 소속에 있는 것보다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들이 또 재밌는 게 이게 본인이 원하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흥미가 떨어지면 또 미련을 갖지 않고 발을 빼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또 나중에 또 맞으면 또 참여하고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가볍고 취향 위주의 그러한 관계들이 일종의 본인들에 맞는 기준에 맞게 이합 집산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MZ세대의 소비와 행동 패턴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 MZ세대들은 온라인상의 간접 경험을 상당히 선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체험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MZ세대들이 보면 이색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실감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본인들이 취향에 맞는 곳은 직접 먼 거리도 찾아가는 굉장히 오히려 그런 쪽은 열정적이고 오프라인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교묘히 숨은 광과 페이크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상당히 예리하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사회적 인식을 좀 우리가 변형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야 된다. MZ세대는 온라인만 찾는다. MZ세대는 이 페이크에 많이 속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덜어내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팔로우도 하고, 또 정보를 가져와서 자기 자신의 피드로 받아들이기도 해서 팔로잉도 하고, 또 기존의 미디어를 대표하는 연예인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종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신뢰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계속 페이크 뉴스나 겸허히 숨은 광고에 일종 매몰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시각이고, 다른 시각은 그걸 통해서 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다 관련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거기에 일종의 팔로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게 블로그 SNS예요. 이거 잘못 썼는데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인 일반인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본인들이 일종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기도 한다는 거죠. MZ 세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봐보세요. MZ 세대들은 소피커라고도 하죠. 소신과 스피커를 합성한 건데, 소피커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죠. 의견을 말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이제 익숙해 있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액세서리를 선호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도 하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아까 기술이 사회의 모습을 변경시키고 그 발전의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 속의 인간들을 새롭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신인류가 되죠. 그 기술의 영향이기도 하고, 또 기술을 활용하는 그 결정의 존재로서의, 선택의 존재로서의 그 신인류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종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첨단의 사회죠. 첨단의 사회고 첨단의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첨단의 기술들을 통해서 MZ세대들은 디지털 플랫폼 공간을 활용해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분 언택트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MZ세대들이 더욱더 다양해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접촉하고, 그러면서 인공지능, 3D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습 환경에 놓여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AI가 그동안 지식을 우리가 축적의 시대였다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의 시대였다면, AI는 질문의 시대로 우리는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단순히 축적이 아니고 또 단순히 검색이 아니고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양질의 질문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일종의 지식을 창조해가는 그런 시대로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D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평면적 매체가 아닌 3차원의 환경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일종의 이제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 지구 외에 가상의 지구, 가상의 공간, 이런 부분에서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거 하면 청소년의 사회 환경적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자면, 우리가, 청소년이 가장 사회 환경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가정도 있지만 거기서 넘어서면 학교가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기는 학령기에도 들어가죠. 학업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과 학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청소년은 사회 환경이죠. 여러분, 사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 인간은 나약한 측면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에 비춰봤을 때 인간은 나약한 측면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일종의 어,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계속 결합체가 사회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들의 결합체. 이게 사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인간들의 결합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더 이상이다. 사회로서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회적 실제설도 있습니다. 사회라는 경우는 인간들의 결합체인데 그 사회만의 또 독특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은 여기서 사회는 모든 문화까지 다 포함된 사회 환경 중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하려면 학업에 문제가 있죠. 공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또 사고와 언어를 배워야 되죠. 언어를 배워서 어떤 사회가 필요한 질서나 사회가 필요한 제도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일종 경제활동이나 여러 면에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일종의 학문, 문화 여러 가지들을 배워야지만 그 사회에 적응하고 또 그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받고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학업에 참여하게 돼 있죠. 청소년기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그 교육실 서비스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업에 참여하는 태도나 성취감이 실제로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많죠. 더 학업 성취도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또 압축 교육을 해요. 그 교육이 상당히 그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높죠. 그리고 또 특히 대학 입시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청소년기에 거기에서 밀려나면 평생이 밀려나는 구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더욱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큽니다. 학업 성취도하고도 직접적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학업 스트레스라는 게 청소년의 자기인식, 정신건강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제 많기도 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자기인식, 정신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업 관련해서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부적응은 장기 결석을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부적응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죠. 학업 부진도 있고, 지체도 됩니다, 학업이. 그리고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하기도 해요. 상당히 그 한국의 그 대학 입시 제도가 어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하기 때문에 기초학습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학업을 공부를 위한 공부, 학업을 위한 학업 이렇게 돼서 집중력도 저하돼요. 일종의 호기심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무관심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학업 관련해서 부적응은 불량 수업 태도로도 연결되기도 하죠. 이러한 청소년 학업에 대해서 이제
반복되는 좌절감의 경험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적으로 학업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또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 진로하고도 관계 있죠. 청소년기는 아직 사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직업에 대한 상세한 탐색을 통해서 구체적 진로를 선택하기는 과정적 시기인데 이게 학업과 맞물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가 필요하고 그 진로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보면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 3차 인터넷 이 정도 약간 기본적인 시기를 보면 농업,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의료 등 이제 해당 분야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기술력이 심화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여를 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죠. 이게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첨단 5G 이런 것들이 이제 첨단 정보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융합하고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의 변화,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개념화해 보면 초연결, 초융합, 초저지연성 이건 약간 그 일종의 이 정보 입력과 그 산출이 상당히 짧아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 지금 여기 컴퓨터로 중국에 있는 포크레인을 어 로봇 포크레인을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닿는 시간 그 정보가 일종의 거기에 그 로봇에 들어가서 로봇이 작업을 하게 될 때 그 시간차 이게 초저지연성이라 아주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초저지연성입니다. 초현실 그리고 아까 가상현실 말한 거고 초격차 아주 격차를 넓혀준다. 그 초격차의 시대죠. 여기 하나 빠지는데 또 뭘까요? 고속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초의 시대, 일명의 초의 시대가 상당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융합과 연결이 상당히 특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첨단 산업사회, 4차 산업사회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소멸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예 직업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보면 직장 개념에서 직업 개념으로 넘어가고요. 고정적 직업 개념에서 일종의 하나의 고정적 직업 개념에서 포트폴리오 직업 개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의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보면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딱 우리가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보다도 하는 것보다 어느 직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법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고 창의력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 협업력 이게 중요하겠다. 협업력.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그런 이제 그 환경에서 협업력이 중요하고 그 적응이 좀 더 빨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주 초스피드 시대
초고속의 시대, 초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초현실의 시대, 초저지연성의 시대, 아까 계속 봤죠? 초의 시대. 여기서 이제 적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 A 일에 매몰돼서 실패했다더라도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그 마인드. 그 회복 탄력성을 아마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중요한 미래의 요소가 됩니다. 미래의 진로의 요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사고방식. 이걸 뭐, 학문 내용을 계속 배우라는 게 아니고, 계속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종의 고착화되지 않는 거예요. 고착화되지 않으면서 항상 내가 새로운 것에 유연하게, 그리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창조하고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 이게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배우려는 사고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막 내용을 찾아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검색을 해보면 되고 질문을 해보면 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그러나 계속 지속해서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나아가 내가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미래는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 미래는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마인드를 갖는 게 교육을 받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청소년기엔 더 중요하겠죠. 청소년과 가족 관계를 보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 환경,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가족에서 핵가족, 또 1인 가족, 대양 가족, 요즘에 그런 가족의 변화도 좀 있는 거죠. 가족 관계라는 건 가족의 구조 내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 이를 가족 관계라고 하죠. 친족 관계도 포함합니다. 이런 가족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죠. 일찍 시작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게 다른 인간관계하고 좀 다른 거죠. 그 부모와 청소년의 자녀 관계를 잘 보면 양육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만족도가 감소하죠. 청소년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와 형제의 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죠.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말로 풀어서 그러지 당연한 거고요. 이성 형제와 함께 성장하는 경우 성별이 다른 또래 집단에 대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우리가 관찰된 살아온 경험을 그대로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서는 많은 부분 부모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통제와 간섭을 받죠. 특히 아동기는 더 많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약간 가정 밖으로 친구나 학교, 다른 사회로 관심을 집중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모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들은 남은이 있어요. 그걸 다 걷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속감이 약해지고 자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기존 방식대로 익숙한 한계선 안에서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구속하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이 벗어나려는 이런 부모의 통제나 간섭을 또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부모의 잔소리나 간섭을 듣기 싫어하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청소년들은요, 또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 이게 소속과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면서도 또 의존해야 되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업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는 양가 감정이 강합니다.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존해야 되는 그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제 부모들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면 결국은 관계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쉽기 때문에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심리적 이유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지속적 조언과 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부한 삶의 경륜과 정보를 얻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다. 여기에 유익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부모가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의 자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양가 감정을 양가 감정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게 지속적 조언이 낫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연하게 잘 대처해야 되겠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인성 및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을 하죠. 양육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는 양육 방식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달리 형성될 수 있죠. 부모 자녀 간의 원만한 관계는 조화로운 부모의 요구와 안정을 확보하고 자녀의 사회적 발달을 도울 수 있죠. 그래서 부모도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양가 감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 방식이나 태도를 상당히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돼요. 여기서 사회성이라는 말은 있는데 사회적 성숙,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의 능력을 분설해 보면 요건이 사회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혀야지 사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게 어떤 상호작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이걸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적절한 통제 및 지원, 이게 이제 필요한데, 자녀의 사회적 발달을 원활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기술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탓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부모도 부모의 어떤 감정을 잘 전달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어떤 공감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회적 기술이 있어요. 부모 기술도 없습니다. 부모도 사회적 기술이 있어요. 자녀도 사회적 기술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성장하면 경험하는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그 분위기, 정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이고 1인 가구고 여러분 대양 가족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족의 여러 기능이 있어요. 사회화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산업사회, 첨단사회에서 굉장한 스트레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되죠. 그럼 가족으로 돌아오면 뭘까요? 가정으로 돌아오면 뭘 원할까요?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공간은 뭐 해야 돼요? 정서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쉬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그 인간이 쉬는 게 중요합니다. 쉼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또 공급받죠. 새로운 활력이 있죠. 창조적인 생각이 들죠. 삭막한 공간이다? 그러면 사회보다 더 삭막한 공간이면 가족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가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정서 기능. 요즘 가정이 하나 해야 될 게 정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해주니까 대양, 대양 가족은 뭐냐면 정서에 맞는 가족을 대안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가정의 기능, 남아있는 정서 기능. 여러분 가족복지의 핵심은 정서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복지에서도. 청소년과 성을 볼까요? 여러분, 성은 청소년기에 민감합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봤는데, 프로이트가 얘기한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재정립하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젠더 개념이죠.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 역할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면화하면 심리적 성이 됩니다. 젠더 개념이고요. 섹스라는 이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이게 이제 그 선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섹슈얼러티 여러분 이제 그 선천적인 성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인간의 성적 행동은 그 또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행동,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 인간이 인격적인 성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로 표현하면 일종의 그 성적인 자기의 일종의 환상, 자기의 태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성향이죠. 성향, 성적 성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영역에 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보다 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래서 융 같은 학자는 이 양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 양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나이가 먹어서 40세에 넘어가면 그 다른 이성의 성의 영역들이 부각됨으로써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본 게 융의 또 개념이기도 해요. 이렇게 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가 여러 가지 이해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지만 그 이후에 만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성에 대한 인식은 정체성 발달과 사회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문화적 의미의 성 역할에 대해서 인식과 관념이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잘못 습득한 성지식은 청소년의 성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성범죄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특히 또 어, 온라인상에서도 성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사회와 분리해서 쓰기도 하죠. 이때 문화는 인류학자 타일러의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문화도
개념이 있는데 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란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해서 어, 인류학자인 타일러가 규정한 것이 나름대로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면 각 문화마다 성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념입니다. 이 오타가 있네요. 관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을 가질 때 그러한 영향도 많이 받겠죠. 우리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정보는 옛날에는 책으로 보통 많이 봤죠. 성인물이 담긴 책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고 있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효과가 저조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은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온라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아주 미미하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해서 참여형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런 좋은 효과를 환류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전 지역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확대시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해서 학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문제에서 이렇게 해법은 그 부분은 다른 지역 사회에서 할 거야. 다른 국가가 해줄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것을 일종의 양성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접근법이 좀 필요해요. 아직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교육의 패러다임은 약간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그 해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학교의 프로그램 내에 녹여내서 그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게 왜 잘 안 되냐? 대학 입시가 어떤 특정 교과목에 의해서 집중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아직 그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나 해법은 좀 나와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볼까요? 청소년의 친구 관계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기의 친구 관계는 다른 시기의 친구 관계하고는 또 다르다. 우리가 보통 친구라 하면 일반적 연령이 좀 같고 비슷해도 됩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 또래를 친구라 하죠. 이 연령이 비슷하고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또래, 이게 친구죠. 친구 관계는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가족은 아니죠. 친구는 가족은 아닙니다. 타인이죠. 여기서 또래 등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래와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친구 관계는요, 청소년의 친구, 같은 또래, 같은 나이 또래,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이기도 하지만, 친구 관계는 꼭 나이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연령이 비슷하지 않아도 친구 관계는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위에 타인,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나이 또래, 연령이 비슷해야 돼요. 형성된 사회적 관계죠. 이건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는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가족의 기능이 약화됐죠. 여러 기능이 있었는데 약화됐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친구가 중요해져. 친구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변화하는 심리, 사회적 환경에 자신들만의 세계를 이해해주고 동참할 만한 또래 친구들을 찾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은 특히 정서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은 과도기적인 발달 과정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잦기 때문에 가정에서 받지 못한 지지, 안정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나 또래 집단으로서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원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족제도, 핵가족, 1인 가족, 대양가족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가족이 축소되고 가족 기능이 해체되는 이러한 시기에 정서 기능 이런 부분 지지와 안정감을 주는 또래 집단, 친구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친구 관계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이해해주지 못한 부분도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죠. 비밀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친구를 통해서 공감을 받고 상호 지지를 하죠. 신뢰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문제와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부모보다 또래 집단의 의견을 더 청취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요, 가족 관계와는 다르다. 이게 가족 관계에서는 뭐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친구 관계에는 또래 집단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고 정서적 행동적으로도 통제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은 스스로 노력하고 감정이나 행동 조절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청소년들은 사회성을 익히게 됩니다. 여기서 친구 관계에서 또래 친구 관계에서 특히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이제 또래 친구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은 올바른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그래서 삶의 만족감, 자아 정체성 이걸 확립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일종의 사회성, 자아 개념, 자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래 입장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과업이 있죠.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으로서 자율성과 친밀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분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분화, 또 개별화, 개체로 자아로서 개별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만한 분화를 위해서는 부모와 형성된 의존관계에서 벗어나서 친구와 의존관계로 변화하고 또 개별화를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관계, 수직적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의 수직적 관계를 또래 집단을 통해서 상호 동등한 관계로 개인을 일종의 재정립하는 자아 정체감을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을 재정립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그게 청소년기의 과업이다. 분화와 개별화 과정이 중요하다.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한다는 거죠. 국가의 친구 관계는 유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귀속되죠. 왜? 부모 자녀 관계는. 이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했죠. 생애 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아에서 유아기, 아동기를 거칠 때까지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발달은요, 인간의 성장, 발달은 성장과 성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발달은 굉장히 더딥니다. 인간은 일종의 직립보행을 해야 되고요.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언어를 습득해서 규칙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니까 결국은 인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 과정에서 돌봄 과정에서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그렇게 귀속돼 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서로 평등한 수평적 사회적 관계로 부모로부터는 의존을 하면서도 독립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래 집단과 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수평적인 사회 관계로서의 서로 상호작용을 익혀가는 것. 이게 이제 친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친구 관계는 신념이나 감정 또는 가치관 등을 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타인의 반응, 생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이게 이제 청소년들은 그 함양할 수 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수직에서 일반 관계에서 평등 관계로 그 평등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함께 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본 정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느끼고 공감함으로써 그것을 체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상호 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죠. 서로 간에. 그래서 역할 모델도 하고 강화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지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의 역할들이 나타나고 또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가는 아까 얘기했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가는 왜 중요할까요? 쉰다는 측면도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는 측면도 있고요. 여가를 통해서 일종의 그 강압, 압력, 강한 밀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정서가 풍부하고 정서가 메마르지 않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이 여가입니다. 여가는 상당히 중요하죠. 현대사회에서. 현대에서 중요한 것은 여가 기능입니다. 여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인데요. 이 자발성, 이 자발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발성,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2024년 청소년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평일 여가 시간이 상당히 적어요. 2시간, 3시간, 23%. 그리고 1시간, 2시간, 이게 이제 19%, 5시간 이상 18%, 3, 4시간 18%.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가 5시간 이상, 중학교가 2, 3시간, 고등학교가 1, 2시간, 이렇게 되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이 비중이 낮죠.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한국의 통계로 나온 사실관계고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 문화의 활동에서 보면 영화관, 노래방 가기 15%, TV,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을 포함해서 12.1%, 해외여행
11.3%, 연애 공연 9.5%, 다이어트 체력관리 5.1%, 게임 4.7, 이성교제 4.2, 악기 연주, 보컬, 댄스, 무용배우기 4.1, 이런 순서로 조사됐죠. 영화가 나온 노래방 가기도 희망이 제일 1등이라는, 그래도 그런 시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거 보면 좀 지표가 상당히 이제 여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해 요인을 볼까요? 한국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죠. 경제적 여건. 역시 경제 문제가 제일 크죠. 33.4%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32.8%. 굉장히 높죠. 진학,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당연히 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여기에 매몰돼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해 요인을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경제적인 여건. 상당히 이건 문제죠. 양극화, 빈부격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고, 시간적인 여유 부족은 역시 대학 입시 이런 것도 있고, 진학,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방해가 된다. 성별로 볼까요? 남자 청소년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여자 청소년은 경제적 여건으로서 여가 활동에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청소년과 다문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일종의 탈냉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계화 시대의 이민의 문제,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국경이 열리고 외국인의 입국 이런 경우가 많아졌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한 가족 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가 돼 있어요. 다문화 가족의 형태를 보면요. 여러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가족이 있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이 있고요. 이주민 가족 중에서 노동자, 유학생, 이런 또 중도 입국 자녀,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 가족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다문화 학생의 현황을 보면 국내 출생 자녀, 국내 들어와서 출생한 77.2%, 중도 입국 자녀 6.2%, 외국인 가정 자녀 1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약 73.1%, 그리고 초등학교 약 18.2%, 중학교 약 8.7%, 고등학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전년 대비 6,341명이라고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청소년기의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러분 그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있잖아요. 통계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나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통계 추세 이걸 봐야 됩니다. 통계를 볼 때요. 통계의 추세를 보고 그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미래를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통계를 바라보면 추이를 보는 겁니다. 추이를 보고 그 다음 차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차 그걸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보고 예측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따로 정책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기도 하지만 창조해 나간다. 이런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또 태어나는 청소년도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청소년, 특히 다문화 청소년. 그러면 이 다수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어, 우리가 이제 외모 차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특히 언어입니다.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죠. 언어가 이게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이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화라는 개념이 타일러가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다 했는데 보통 문화까지 가려면요. 보통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유행하잖아요. 어떤 것이 유행해요. 그것이 트렌드가 됩니다. 그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돼요. 거대 트렌드가 되고 그것을 계속 그 내면화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어떤 게 잘 유통하고 어, 트렌드가 되고 거기 거대 트렌드가 되고 그걸 다시 문화가 되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통합돼서 잘 이루고 어떤 건 동화돼가 아예 그쪽에 동화되고 어떤 사람은 이 주변인으로 계속 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따로따로 살고 이래서 보통 어, 외국인이 국내 정착하는 모습도 그렇게 돼요. 통합돼서 잘 어울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동화돼서 아예 한국인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분리해서 너는 너, 나는 나, 한국인, 그것도 다른 나라,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주변인으로 밀려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갈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은 이주자로서의 어려움과 또 청소년기 정체성 혼란 등으로 아까 얘기했던 경험을 많이 하죠. 이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신분상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죠. 미등록됐거나 단기 비자거나 이럴 때는 이제 상당히 불안정하겠죠. 정규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한테는 더 그렇다는 거죠.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가정의 불안화 해체 등으로 이주 병행에서 파생된 어려움으로 이렇게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주 배경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보면 다문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 중점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 이 언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습 지원을 하고 있죠.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 지원 및 사회적 적응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강, 다음 3강이죠. 2강이 아니라 3강인데 청소년의 생물학적 발달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2강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